손바닥만 한 회로 안에서 수십억 개의 전자가 동시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 너머로요.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했고 온도는 우주보다 차가웠으며 열에 의한 어떤 진동도 없었죠. 그런데 전류는 흘렀어요. 마치 유령처럼 벽을 통과해서 말이죠. 이 순간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양자역학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만의 법칙이 아니라는 걸요. 이 충격적인 발견의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부터 던져볼게요. 양자역학은 정말 자연의 보편 법칙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양자역학은 전자 하나, 광자 하나 같은 미시 입자들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었거든요. 거기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고 관측하기 전까지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며 충분한 에너지 없이도 장벽을 통과해버리는 양자 터널링 같은 현상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20세기 내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원자 크기까지만 통하는 법칙이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들의 세계에서는 고전 물리학이 지배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양자역학이 진짜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전자 하나가 아니라 수조 개의 전자가 만드는 전류 전체도 양자 터널링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980년대 초 3명의 물리학자가 이 질문에 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그리고 존 마티니스였죠. 이들은 밀리켈빈 온도, 그러니까 절대 영도보다 겨우 1000분 몇 도 높은 극한의 환경에서 실험을 설계했어요. 그들이 만든 건 손바닥 크기의 초전도 회로였는데 이 회로의 핵심에는 조셉슨 접합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밀하게 제어된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냈죠. 그리고 관측했어요. 고전 물리학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에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너지 장벽을 넘을 힘이 전혀 없는데도 회로는 갑자기 스스로 전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수십억 개의 전자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불가능한 벽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거시적 양자 터널링이었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자 컴퓨터 시대를 연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죠. 양자 터널링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오래됐어요. 1928년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내놓았거든요. 당시 과학자들은 방사성 원소가 왜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자핵 안에 갇힌 알파 입자는 핵을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마치 언덕 아래 골짜기에 갇힌 공이 언덕을 넘어갈 힘이 없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알파 입자는 계속 빠져나왔어요. 가모프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입자의 위치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 확률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벽 너머에도 아주 작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확률이 실현되는 순간 입자는 에너지 장벽을 무시하고 반대편에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가모프의 계산이 실험 데이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양자 터널링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었던 겁니다. 50년이 더 지난 1981년 양자 터널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독일의 물리학자 게르트 비니히와 하인리히 로러가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혁명적인 장비를 개발한 겁니다. 이 현미경은 바늘처럼 생긴 금속 탐침을 시료 표면에 아주 가까이 가져가면서 전자의 터널링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죠. 탐침과 시료 사이에는 진공이나 공기가 있어서 고전적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데 양자 터널링 덕분에 전자가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터널링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면 표면의 원자 배열을 실제로 이미징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 원자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비니와 로러는 이 업적으로 198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전히 미시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자 하나, 많아야 몇 개 수준의 입자들이 터널링하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초전도체라는 특별한 물질이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초전도체는 온도를 절대 영도 근처까지 낮추면
전기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하이케 카메를링 오너스가 수은을 섭씨 영하 269도까지 냉각했을 때 처음 발견했죠.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거의 50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어요. 1957년이 되어서야 존 바딘, 레온 쿠퍼, 로버트 슈리퍼 3명의 물리학자가 BCS 이론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초전도 현상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극저온에서 전자들은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쿠퍼 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쿠퍼 쌍들이 서로 강하게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상태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수천억 개의 전자가 마치 한 덩어리의 파동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르는 초전도 상태의 본질이었습니다. 196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브라이언 조셉슨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아주 얇은 절연체를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절연체는 전류를 차단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죠. 하지만 조셉슨은 양자 역학을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예측이 나왔어요. 쿠퍼 쌍이 절연체를 통해 터널링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전압을 전혀 걸지 않아도 초전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였죠. 이 예측은 곧 실험으로 검증됐고 물리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조셉슨은 이 발견으로 1973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발견은 다음 세대 물리학자들에게 더 대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쿠퍼 쌍 하나가 터널링할 수 있다면 수십억 개의 쿠퍼 쌍으로 이루어진 거시적 전류 전체도 터널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클라크와 그의 동료들이 설계한 실험은 정교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조셉슨 접합을 중심에 둔 초전도 회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장치를 하나 추가했죠. 회로 양쪽에 정밀하게 제어되는 전류원을 연결해서 아주 미세한 편향 전류를 흘려보낸 겁니다. 이 전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조셉슨 접합의 에너지 상태를 설명하는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상상해 보세요. 편향 전류가 없을 때는 좌우 대칭인 우물 모양입니다. 입자들은 그 우물 바닥에 안정적으로 앉아 있죠. 그런데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면 이 그래프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마치 우물이 비탈진 언덕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빨래판을 기울인 것 같다고 해서 기울어진 빨래판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전류를 더 강하게 흘리면 경사가 급해져서 입자들이 미끄러지듯 장벽을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연구팀이 흘린 전류는 극도로 약했어요. 경사는 생기지만 여전히 중간에 높은 언덕이 존재하는 수준이었죠.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하면 입자들이 이 언덕을 넘어가려면 충분한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험 온도는 밀리켈빈 수준이었어요. 절대 0도에서 1000분의 몇 도 위일 뿐이라 열 에너지는 거의 0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입자들은 영원히 그 우물 안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로가 갑자기 스스로 전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장벽을 넘을 에너지가 전혀 없는데도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이건 양자 터널링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거시적 전류가 마치 단일 입자처럼 하나의 거대한 양자 파동으로서 장벽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연구팀이 회로의 에너지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일반적인 거시적 물체의 에너지는 연속적이에요. 1.0에서 1.1, 1.2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변하죠. 마치 경사로를 따라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전도 회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에너지가 계단처럼 불연속적인 값만 가질 수 있었거든요. 1층, 2층, 3층처럼 특정 층에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사이 층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건 원자 안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만 가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회로가 원자처럼 행동한 거죠.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에너지 양자화라고 불렀고 이 초전도 회로를
인공 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원자에 비하면 수조 배나 큰 물체가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이 왜 혁명적인지 이해하려면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일반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하죠. 비트는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해요. 큐비트의 특별한 점은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양자 중첩 상태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일반 비트 3개는 8가지 상태 중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큐비트 3개는 이 8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비트가 10개면 1024가지 경우 중 하나, 큐비트 10개면 1024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양자 컴퓨터가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큐비트를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클라크와 동료들의 발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초전도 회로의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 그게 바로 큐비트의 0과 1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0, 그 다음 에너지 상태를 1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중첩 원리에 따라 회로는 두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초전도 큐비트의 원리입니다. 현재 구글, IBM, 인텔 같은 회사들이 개발하는 양자 컴퓨터는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2019년 구글이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을 때 사용한 시커모어 프로세서도 초전도 큐비트 53개로 만들어진 거였죠. 1980년대 초 그 극좋은 실험실에서 관측된 현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 컴퓨터 혁명도 없었을 겁니다. 물리학계는 이 발견을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실험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발견이거든요. 이 발견은 양자역학이 미시 세계의 제한적 법칙이 아니라 진정한 자연의 보편 법칙임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왜 우리 일상에서는 양자 현상을 전혀 볼 수 없을까요?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결맞음 상실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거시적 물체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양자 상태가 빠르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효과를 보려면 완벽하게 고립된 극한의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클라크와 동료들의 실험이 바로 그 극한의 환경을 만든 거예요. 밀리켈빈 온도에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회로로 양자 상태를 보호한 겁니다. 그 결과 거시적 물체에서도 양자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죠. 이건 양자 역학이 정말로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던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손바닥만 한 물체도,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더 큰 물체도 양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존 클라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일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 연구가 새로운 기술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아인슈타인이 빛의 본질을 연구할 때 GPS를 생각하지 않았고, 디렉이 반물질을 예측할 때 PET 스캔을 상상하지 못했으며, 파인만이 양자 전기 역학을 정립할 때 반도체 산업을 예상하지 못했죠. 기초 과학의 발견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BCS 이론이 조셉슨 효과로 이어졌고, 조셉슨 효과가 거시적 양자 터널링으로 연결됐듯이 이 발견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양자 현상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물체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더 복잡한 환경에서 양자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명체도 양자 효과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광합성에서, 새들의 방향 감각에서, 심지어 우리 뇌의 작동에서도 양자 역학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40년 전 그날 밤 극저온 실험실에서 그들이 넘긴 건 단순히 에너지 장벽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 이의식의 경계였고 가능성의 벽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